안녕하세요. SPI 고명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정권 투자파트의 이건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서로 뭐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네.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야기해 주실 게 스폰서 리츠예요. 네, 이 맞습니다. 스폰서 리츠 이제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개념일 것 같은데 네, 뭐 원래 이게 뭐 한국에서 쓰는 개념은 아니고 싱가포르 쪽에서 많이 쓰던 개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리츠를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015년 전후로 기억해요. 그때 이런 싱가포르 모델을 이제 맞습니다. 우리도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이 개념이 나왔고, 다만 그때는 이제 스폰서라는 어감이 한국에 좋지 않다 보니까 앵커 리츠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앵커 리츠라는 표현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네, 스폰서 리츠라는 표현 쓰는 것 같은데, 한국에도 이제 스폰서 리츠들이 많이 있죠. 특히 대기업 계열들은 뭐 다 스폰서 리츠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 스폰서 리츠들이 또 어찌 보면 한국의 주류이기도 한데, 또 한편은 또 많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네. 아쉬운 점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외 사례랑 이제 1대1로 매칭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보면 스폰서 리츠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해외 스폰서 리츠의 위기 대응사를 다뤄주셔가지고 아마 지금 한국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스폰서 리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생소하신 분들은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네네. 리츠에게 스폰서가 뭐냐, 네네. 단순히 대주주인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리츠가 상장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겁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를 계속 좀 확대를 해가야 되는 숙명이 있는 약간 그런 단점이자 또 장점이 수 있는데, 그게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전략을 이제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의 리츠들이 각기 다 고민이 빠질 텐데, 이 고민이 이제 저희도 많이 들어봤을 테죠. 리츠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자기관리 리츠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위탁관리 리츠라는 건데, 사실 한국말로 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자기관리가 뭔지 위탁관리가 뭔지. 근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거든요. 네. 이제 이게 영어로는 internally managed, 그러니까 내부에서 경영이 되는 게 자기관리고 externally managed 되는 게 위탁관리입니다. 그 얘기는 AMC가 밖에 있어서 이 페이퍼 컴퍼니인 리츠를 운용해 가는 형식인 거고요. 이 구조에서는 대부분 이 리츠의 사업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의 사업인 거죠.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좀 밸류 체인을 말씀드리면, 뭐 토지 매입에서부터 개발 사업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개발을 할 거고요. 거기서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차입을 해서 거기서 차입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임차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렇게 배당 수익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하다가 매각 타임이다 싶으면 이제 매각하고,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 자기관리 리츠는 이 인터널리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장 전략을 내부에서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언제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는 그냥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이걸 하는데, 위탁관리 리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 영역에서 이 자산의 보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배당,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시아권, 이제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도 이 위탁관리 리츠 위주이다 보니까 리츠의 대부분의 사업은 부동산을 보유해서 거기서 임대료가 잘 나오게끔 하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마냥 좀 단점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자기관리 리츠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펀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많은 이 밸류 체인이 있다 보니까 좀 임대료가 좀 많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당 수익률이 좀 낮죠. 반면에 이 위탁관리 리츠는 온전히 임대료를 다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성향에 맞게 여기가 좋은 투자자도 있고, 아니면 위탁관리 리츠가 더 좋은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의 숙명이 규모를 확대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위탁관리 리츠는 이 규모의 확대, 어떻게 보면 이 공격인 거죠. 공격을 이 스폰서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개발을 영위하는 스폰서다라고 한다면, 자산을 개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제 그거를 리츠로 유동화시키고 이 스폰서 입장에서는 유동화된 자금으로 다시 개발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제공해주고 이제 이런 성장 전략을 리츠와 함께 유기적으로 해가는 거죠. 아니면 대기업 스폰서다.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리츠에게 유동화해주고 또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사업을 해가면서 이제 스폰서도 확장을 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폰서와 리츠가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의 관계로 해서 같이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초기에는 이 위탁관리 리츠, 스폰서를 기반으로 한 리츠가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널리 매니지드 되기 위해서는 이 인력 아니면 시스템 이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배당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성장 국면에서는 전문적인 이 AMC를 통한 외형 확장이 좀 유효한데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고 나면 성장통의 과정에서 이 위탁관리 리츠가 AMC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AMC 플러스 스폰서인 거죠. 주주 간의 이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는 수수료 기반으로 AMC가 이 매출을 창출하는데 사실 주주의 관점은 규모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좀 주당 배당률이나 주당 NAV 그러니까 자기 주식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좀 충돌이 있는 게 위탁관리 리츠의 성장통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관리 리츠, 이제 위탁관리 리츠 얘기 나왔는데, 네. 뭐 우리는 사실 이제 자기관리 리츠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쵸. 현재 이제 상장 시장은 위탁관리 리츠 위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좀 쉬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자기관리 리츠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이제 인터널 네. 내부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후에 되게 재미있었던 게 미국은 자기관리 리츠 위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 미국의 그래서 상장 리츠들이 임원들을 많이 잘랐어요. 비용 절감. 이제 네. 결국 이제 인건비도 뭐 위탁 관리는 이제 이 운영료 인건비 포함 안 돼 있지만 자기관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고위 임원들의 연봉이 엄청 이제 높기 때문에 이걸 자른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해소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운영비 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맞습니다. 이 스폰서 리츠 이제 사실 이제 보면 작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도 이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하나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보면 일본도 위탁 관리 리츠 위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디벨로퍼인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리츠 AMC가 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여 년 만에 영업 정지 3개월을 이제 당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폰서가 계속해서 자산을 비싼 가격에 매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데 감정평가 기관들과 이제 짜고 한 거죠. 이제 뭐 여러 복수를 경쟁을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준데 좀 더 이제 베네핏을 줌으로써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제재를 가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도 2000년 초반에 도입할 때부터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 터질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 되게 비슷한데 이 스폰서가 뭐 심지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또 거기 투자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산을 적정 가격에 넘기지 않았을 때 그게 뭐 어떤 한쪽에서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슈가 되고요. 또 어찌 보면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이게 뭐 투자자가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그냥 굳이 구분을 해서 보자면 개인들이 있을 거고요. 또 기관들이 있을 거고 또 스폰서가 있을 건데 이게 뭐 사실 투자자들 이해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네. 과정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리츠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위탁관리 리츠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러한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자구책을 가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걸 굉장히 명문화해서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스폰서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는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 몇몇 리츠들은 우리는 수수료도 더 이제 절반으로 깎아서 받겠다. 스폰서에게 받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페이버를 받는 느낌을 많이 들게끔 주주에게 함으로써 이 간극, 이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는 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리츠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폰서가 리츠의 지분을 굉장히 높여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이 리츠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리츠 주주들과도 이해가 맞다라는 걸 많이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상충이 없다는 걸 계속
주주들과 이제 소통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투자자 갈등이 있었던 스폰서 리츠가 이제 스폰서 지분이 좀 적은 리츠였어요. 맞죠? 네, 그게 대표적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싱가포르는 사실 이제 한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제 싱가포르와 이제 한국 사례를 1대1로 비교하기 좀 무리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어떤 스폰서 리츠가 캐피탈랜드와 이제 네. 캐펠 메이플트리인데, 이 이제 캐피탈랜드 메이플트리 캐펠은 사실은 이제 주주가 테마색이거든요. 네. 이제 특히나 메이플트리는 100% 테마색 소유의 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또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리츠를 육성하려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리츠 싸게 매각한다. 네. 뭐 그 걔네들 표현은 DPU를 깨지는 자산은 깨지게 하는 자산 절대로 매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또 그거는 또 상황이 좀 다르죠. 네네. 그래서 저도 싱가포르 사례를 뭐 물론 말씀드릴 거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1대1로 우리 한국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폰서의 위상도 다를 거고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나 이 캐피탈 마켓의 이런 사이즈나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이렇게 갖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데, 제가 이렇게 또 소개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기존에는 이 리치의 스폰서라 함은 어떻게 보면 이 리치가 저는 이제 축구로 비유하자면 공격과 방어 타이밍이 있다고 봐요. 공격을 할 때는 이제 규모를 확장하는 데고 방어를 하는 거는 이제 내실을 다지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폰서의 역할은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좀 공격의 위치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 이후부터 싱가포르 리츠에서 보여주는 이 싱가포르 이 스폰서들의 모습은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많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얘들은 장기적으로 이 리츠와 함께 성장해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봤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소개해 주려고 어떻게 보면 공격보다는 방어 사례를 좀 세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시장 상황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회사를 한번 만났는데 전반적인 회사 기조가 확대한 기조는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국면이 맞습니다. 네, 일단 한번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사례가 있나요? 해외 스폰서 리츠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앞서 얼핏 언급해 주신 메이플트리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리츠의 합병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초에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서 가장 화두였는데 원래 이 메이플트리 산하에 메이플트리 커머셜 트러스트라고 대표적인 싱가포르 리츠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대표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일하게 싱가포르 자산으로만 구성된 리츠가 싱가포르에도 몇 개 없는데 이 리츠가 가장 큰 싱가포르에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도 저희도 투어해서 봤지만 굉장히 좋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몰, 비보시티몰과 그다음에 구글이 임차해 있는 굉장히 또 좋은 오피스,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서 대표적인 리츠였는데 이 주체가 이제 약간 문제시되고 있었던 메이플트리 노스아시아 커머셜 트러스트라고 중국, 홍콩, 한국, 일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를 합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엠넥이라고 하는데 이 리츠는 이제 홍콩 쇼핑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되게 안 좋았잖아요. 디테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반발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너무 낮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딱 매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딱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플트리 측에서 내건 이 인수 조건이 주식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엠넥 주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MCT 메이플 커머셜 트러스트 주식을 받는 식으로 이제 교환되는 식으로 이제 제시를 걸었고,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었고요. 두 번째 옵션은 일부 현금 약 한 10% 정도의 현금 주고 나머지 전환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좀 몇몇 행동주의 주주들이 이제 반대 의사를 많이 좀 내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싸게 매입하는 거다. 이거는 엠넥 주주들한테는 무조건 손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폰서 측에서 그렇다면 우린 세 번째 옵션으로 전액 다 현금으로 주겠다. 이 제시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 대부분의 주주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이슈 없이 다 합병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메이플트리는 약 22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거의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돈을 들여서 이 합병 주체의 리츠 주식을 대신 사들인 거죠. 그래서 지분도 기존에는 약 32%가 넘는 지분에서 합병 후에는 48%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돈을 쓴 이유는 자기네들은 이 리츠가 합병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억눌리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현금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합병을 성사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병된 리츠가 있고, 이 리츠는 사실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나클 강남인가요? 맞습니다. 네. 강남구청역 바로 나오면 있는데, 네,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메이플 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이제 MLT라고 물류센터 리츠 말고도 이런 이제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도 한국에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ESR 로고스 리츠인데 네. 사실은 이 리츠는 한국 자산을 편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모회사가 ESR이랑 동일하고 이제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 리츠인데 어떤 이제 이 스폰스 리츠의 어떤 그 사례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ESR 로고스도 유상증자가 필요한 시점이 됐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부채에 대한 이제 부채 상환에 대한 부채 만기가 돌아와서 이제 상환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유상증자로 해결하려 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산 재개발 이제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이번 3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자금 조달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거죠. 그래서 총 3억 달러를 원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중 절반인 이제 1억 5천만 달러 규모는 만약에 실패할 시에는 스폰서가 다 떠나가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뒤를 받쳐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100% 다 돈이 모이진 않았지만 스폰서가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납입해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리츠가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를 받쳐주면서 이 자금 조달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반발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 방법, 과정, 프로세스가 조금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스폰서 리츠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그 이벤트를 보면 어떤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 스폰서와 주주 간의 오해를 해소해가는 과정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꼭 리츠가 아니더라도 이제 부동산 펀드 운용사들도 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이제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오포튜니스티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코어나 코어 플러스로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이 자산을 넘기는 다른 비익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운용사에서요. 네, 그거를 보면 이제 그런 거래를 하는 운용사도 있고 안 하는 운용사도 있거든요. 안 하는 운용사 얘기를 들어보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한다고 하고 하는 운용사들도 그런 거래가 있을 때는 같은 운용사가 다른 비익을로 옮길 때는 서드 파티의 검증을 되게 이제 철저하게 했다는 그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프로세스는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주는 사례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리츠긴 하네요. 매뉴라이프 US 리츠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싱가포르 리츠 시장을 보는데 가장 최근에 IR 공시를 많이 했던 리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사실 이 리츠는 미국 내에 프라임급 오피스는 아니고요. 한 A급에서 A급 정도의 오피스 12개를 미국 전역에 들고 있는데 워낙 오피스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작년부터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에 크게 주가가 하락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싱가포르 리츠는 의무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1년마다 해야 되다 보니까 연말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를 했는데 그게 자산 가치가 약 11%가 하락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리츠에서. 근데 문제는 기존에 약 40% 좀 넘는 LTV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산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이 LTV가 거의 49%까지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LTV 5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패닉셀이 약간 나온 거죠.
추가적으로 자산 가격이 좀만 더 낮아지면 이제 얘네들 리츠 이제 적용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리츠가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재무 관리와.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게 이제 SOS를 이제 스폰서에게 했고 그거를 이제 받아줬던 게 바로 심의 없이 바로 자산 처분 가능한 규모 내에서 이 매도가 가능한 자산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스폰서 자회사 측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준 거죠. 아, 우리는 이렇게 유동화시킬 수 있고 스폰서가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물론 스폰서가 준 자산이지만 급할 때는 다시 스폰서가 되사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위기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플러스 급한 불을 끈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아, 우리는 또 스폰서와 자산 매각에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잘 아는 한국 기업인 미래에셋그룹과 이 AMC 매각 플러스 이 리츠에 대한 유상증자 그래서 자금 수여를 논의하고 있고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좀 플레이어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통해 얘기를 함으로써 아, 얘네들이 스폰서가 단순히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또 유상증자를 할 시에도 스폰서가 공식적으로 아, 우리는 지금 지분율 유지하겠다. 그 말 즉슨 추가적으로 투입할 여력이 있으면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또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리츠 중에 하나지만 이걸 극복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게 좀 저는 좀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뉴라이프 US 리츠는 미국 오피스 너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이건 좀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현재 가니까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도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스폰서의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보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캐펠리츠인데 얘네들이 무슨 특별 배당을 했잖아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무슨 재원을 왜 한 겁니까? 네, 그것도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보유하는 돈 플러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약간 비핵심 자산은 매각을 하면 그거를 이제 다 배당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언을 한 거죠. 2025년까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특별 배당까지 더 끼얹어서 더 이제 많은 배당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캐펠리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리츠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주당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충분히 자금이 모집되면 특별 배당도 주겠다라고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리츠여서 이렇게 리츠별로 어떻게 이렇게 주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약간 좀 놀라. 네, 맞습니다. 이게 뭐지 막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더니 자신감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네한테 마련할 수 있는. 뭐 해외 스폰서 리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도 많지만 그걸 그대로 대입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이제 이 이야기들은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마 차 팀장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써주신 이유도 지금 현재 한국 스폰서 리츠들이 고민이 많기 때문에 써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스폰서 리츠들은 이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까지 하고 있고 이 주주 간의 어떤 뭐 미팅을 통해서 좀 뭔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던데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앞으로 좀 발전하는데 미끄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렇게 쓴 이유도 이렇게 위탁 관리 리츠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해 가고자 이렇게 리츠와 투자자 간의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분명히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리츠 관계자나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이렇게 써봤고요. 아마 이런 거는 끝나지 않은 숙제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과제이자 숙명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 이제 자기관리 리츠가 뭐 예전에는 자기관리 리츠가 많았죠.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거를 이제 PF 대안으로 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상장 폐지, 뭐 배임 횡령, 주가적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자기관리 리츠도 이제 크진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위탁관리 리츠 위주로 제도를 개편해 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리츠가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리츠 도입되어야 된다. 네. 이 목소리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이제 블라인드 펀드나 이런 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실은 지금 당장 미약하지만 되게 순식간에 발전하더라고요. 네, 또 아마 이제 자기관리 리츠도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시장도 성장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이 스폰서 리츠들도 또 지금 거의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걸 해결하면 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스폰서 리츠의 위기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국 리츠들이 어떤 시사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